욕심을 줄이면 보이는 것들. 어느 작은 마을에 노인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모든 걸 가진 삶을 내려놓고 작은 텃밭과 벽난로 하나로 살아가는 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잘 나가던 젊은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딜 가도 칭송받고 무엇이든 손에 넣는 사람이었지만 요즘은 뭔가 계속 허전하다고 했습니다. 노인장,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사십니까? 전 다 가졌는데도 하루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습니다.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자신이 쓰던 오래된 컵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컵을 한번 채워보게. 내 텃밭에서 나는 것들로만 말이야. 젊은이는 텃밭을 뒤져 이것저것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담다 보니 컵은 금세 넘쳤고 더 좋은 열매를 찾느라 처음 넣었던 것들을 꺼내버렸죠. 결국 욕심껏 담으려 애쓰다 컵도 깨트리고 열매도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마음도 저 컵 같네. 이미 가득한데 더 좋은 걸 찾는다고 있는 것마저 흘려보내는 거지. 젊은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전 뭘 해야 하죠? 노인은 나직이 말했습니다. 무엇을 더 얻을까 보다 무엇을 덜어낼까를 생각하게.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걸세. 사랑, 감사, 평안 같은 것들 말이야. 그날 이후 젊은이는 하나씩 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도, 야망도, 비교도. 그렇게 어느 순간 그는 더 이상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햇살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마저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득 찬 마음에는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덜어내야 비로소 보입니다. 2편 거북이의 속도. 도시에 사는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시간을 쪼개가며 무엇인가를 이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이만큼 벌었으니 이제 저만큼 더 벌어야 해. 이 사람보다 앞서야 하고 더 잘 살아야 해. 그렇게 그는 매일 경쟁했고 매일 피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말없이 계속 불어나는 욕망의 저금통이 있었다. 어느 날 모든 게 귀찮아진 그는 충동적으로 가방 하나만 메고 작은 산골 마을로 떠났다. 거기서 그는 우연히 한 현자를 만났다. 현자는 마당에 엎드려 거북이와 함께
느릿느릿한 산책을 하고 있었다. 청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늙고 한가하면 아무 걱정 없으시겠네요. 그러자 현자는 거북이에게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나는 욕심을 비운 게 아니라 욕심을 돌려보냈을 뿐이야. 청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욕심을 돌려보냈다고요? 현자는 천천히 웃으며 거북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욕심은 강물 같아서 마음 안에 고이면 썩어버린다. 그렇다고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 중요한 건 흘려보내는 법을 아는 거지. 청년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욕심이 있어야 발전도 하는 거 아닌가요?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하지만 그 욕심이 네 눈을 가리고 있다면 어떨까? 속도를 높이느라 방향을 잃고 있다면? 그 말에 청년은 말문이 막혔다. 속도를 높일수록 더 많은 것을 놓치게 되지. 거북이는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모두 보고 느끼며 걷는다. 바람의 냄새도 돌의 따뜻함도 풀잎 사이 작은 생명도 말이지. 현자는 청년을 데리고 마당 옆 작은 연못으로 갔다. 연못에는 투명한 물이 고요히 담겨 있었고 바닥에 작은 조약돌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마음이 이 연못과 같다면 삶의 진짜 얼굴이 보이지. 하지만 매일 거센 욕심이라는 돌을 던지면 어때? 물이 흐려지고 진실도 흐릿해진단다. 청년은 말없이 연못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요즘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알아차린 게 너의 첫 번째 깨어남이다. 청년은 연못에 손을 담갔다. 차가운 물결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뭔가를 잃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랄까? 오히려 뭔가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현자는 조용히 웃었다. 그게 바로 마음의 공간이다. 욕심을 줄이면 그만큼 지혜와 평안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거든. 그날 이후 청년은 산골에서 3개월을 머물렀다. 거북이와 산책하며 나무에 기댄 채 별을 보며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처음으로 경험했다. 놀랍게도 그 3개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도시로 돌아온 그는 예전보다 느린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누군가의 말 속에서 더 깊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삶이 다르게 보였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깨달았다. 속도를 줄이면 삶이 말을 걸어온다는 것을, 욕심을 비우면 마음이 투명해진다는 것을. 제목: 가난한 재단사와 황금 바늘. 옛날 옛적 바람이 유난히 매섭던 산골짜기 마을에 가난한 재단사 하나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아루. 그는 손때 묻은 바늘 하나로 온 마을 사람들의 옷을 고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그의 작업실은 천조각과 실타래, 그리고 스스로 만든 옷본들로 가득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손재주가 좋고 정직하며 사람 좋은 성품을 지녔다. 다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이 남아 있었다. 어느 겨울밤이었다. 거센 눈보라 속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낯선 노인이 재단사의 문을 두드렸다. 잠시 불을 쬐일 수 있을까요? 아루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고 노인을 안으로 들였다. 뜨거운 차를 내주고 두툼한 옷가지 하나를 입히자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네 젊은이. 나에게 잠시 쉴 자리를 내어준 대가로 자네에게 이 바늘 하나를 주겠네. 노인은 허름한 주머니 속에서 눈부신 황금 바늘 하나를 꺼냈다. 놀랍게도 그것은 실이 꿰어지지 않아도 마음 먹은 대로 옷을 꿰맬 수 있었고, 찢어진 천조각도 순식간에 새 옷처럼 변하게 하는 마법의 바늘이었다. 이 바늘은 자네의 마음을 비춘다네. 자네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 자라나지. 노인은 그 말을 끝으로 사라졌다. 눈발 속에서도 그의 발자국은 남지 않았다. 처음엔 그저 신기하다고만 생각했다. 아루는 이 황금 바늘로 옷을 고쳐 팔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솜씨에 감탄했다. 그 소문은 이웃 마을, 도시, 심지어 왕궁까지 퍼져나갔다. 왕은 그를 궁으로 불러 최고의 재단사로 삼았다. 황금과 은, 비단이 쏟아졌고 그의 집은 대리석으로 다시 지어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루의 눈빛은 달라졌다. 그는 더 많은 금화, 더 많은 명예를 갈망하기 시작했고, 황금 바늘을 쥔 손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의 문 앞에 서성였지만 그는 그들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았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
아루는 여전히 기술은 뛰어났지만 그의 옷에는 어느샌가 생기가 사라지고 고객들은 하나 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아무리 비단을 두르고 금실을 꿰매도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을의 오래된 절에서 현자 한 명이 그를 찾아왔다. 그대는 최고의 바늘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실을 잃었구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심이라는 실 말이요. 마음이 비어 있으면 바늘도 허공만 꿰맬 뿐이니. 현자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날 밤 아루는 처음으로 황금 바늘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깊은 밤 다시 그 낡은 바늘을 찾아 손에 쥐었다. 그것은 손때 묻은 평범한 바늘이었지만 그의 손 안에서 온기가 피어났다. 다음 날 그는 왕궁에 사직서를 내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대리석 저택은 문을 닫고 아루는 예전처럼 작은 작업실에서 천천히 옷을 꿰매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예전보다 더 느려졌지만 옷은 더 따뜻해졌다. 황금 바늘은 더 이상 쓰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돌아왔고 그의 작업실 문 앞에는 다시 작은 발걸음들이 늘어갔다. 어느 날 그가 바늘을 손에 든 채 창밖을 바라보니 다시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리고 문이 똑똑 하고 울렸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곳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 같은 한 재단 견습생이 서 있었다. 선생님,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아루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차를 내왔다. 그렇게 황금 바늘은 다시 손때 묻은 바늘로, 욕심은 다시 지혜로 돌아오고 있었다. 황금 바늘이 꿰매는 것은 옷이 아니라 마음이다. 욕심으로는 금을 만들 수 있어도 따뜻함은 만들 수 없다. 제목 호접지몽. 그는 거기 없었다. 그날 밤 달은 구름 뒤에 숨었고 작은 산촌의 바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사람들은 모두 잠들었고 오직 깊은 밤길을 따라 작은 불빛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 빛의 주인은 바로 그 오래된 책을 짊어진 채 떠나는 자, 현자였다. 그는 이 마을에 머문 지 정확히 123일. 노인이었고 말이 없었으며 눈빛은 마치 저 먼 별에서 건너온 것처럼 깊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심했고 나중엔 경외했고 결국엔 잊었다. 현자는 조용히 단지 존재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을의 젊은 목수 하람은 그를 놓치지 않았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 현자의 곁에서는 욕심이 사라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욕심이 사라지면 마음이 편했다. 마음이 편하자 삶이 다르게 보였다. 왜 당신은 그렇게 욕망이 없는가요? 하람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자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욕망은 구름이고 너는 하늘이다. 그 말은 하람의 머리에는 남지 않았고 가슴 속에 새겨졌다. 현자는 떠났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랐다. 남긴 것은 단 하나, 풀빛 노트 한 권. 그 안에는 길고도 짧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그 노트를 돌아보는 자에게 남긴다고 적었다. 그리고 가장 첫 장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너는 너의 꿈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꿈을 살고 있는가? 하람은 책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하늘이 넓게 보였다. 그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 마음속으로 묻기 시작했다. 이것이 내 진짜 삶인가? 며칠 뒤 마을에는 새로운 장터가 들어섰다. 고기 냄새, 불빛,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 마을 전체가 들썩였고 하람의 친구들도 하나둘 흥청대기 시작했다. 하람아, 너도 와. 좋은 장작값 벌 수 있잖아. 하지만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나무를 깎고 있어. 그럼 언제쯤 이득을 남길 건데? 현자는 떠났고 지금은 돈이 필요할 때야. 하람은 고개를 돌려 말했다. 나는 욕심보다 방향을 먼저 세우기로 했어. 그날 밤 그는 꿈을 꿨다. 현자가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젊은 모습이었다. 푸른 옷을 입고 눈에는 별빛이 고여 있었다. 현자는 말했다. 욕망은 원래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남이 가진 것을 보고 자기 것처럼 느끼는 착각 속에 빠진다. 그러나 너는 지금 고요를 택했다. 고요는 가장 두려운 적이자 진정한 친구다. 하람은 물었다. 그런데 왜 세상은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죠? 현자는 대답했다. 그건 욕망을 파는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은 팔릴 수 없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현자는 천천히 대답했다. 길은 단순하다.
너는 스스로 물어야 한다. 이것이 너의 길인가, 남의 길인가? 꿈에서 깨어난 하람은 문득 깨달았다. 그가 만든 조그만 나무 그릇 하나, 그 안에 물을 담고 햇살을 비춰보니 마치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 안에 세상이 들어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많은 돈을 벌려 하지 않았다. 대신 정직한 손길로 나무를 다듬고 방문한 이들에게 그릇을 나누었다. 그릇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 그릇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물을 채우고 들여다보세요. 거기 당신이 보일 것입니다.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도시에서 온 상인이 그의 집을 방문했다. 이건 정말 특별한 그릇입니다. 저희 백화점에서 이걸 전시하고 싶습니다. 수백 개씩 납품해 주실 수 있나요? 하람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릇은 하루에 하나밖에 못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릇이 아니라 고요를 사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건 팔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더 이상 현자의 흔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자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한 말도, 그가 남긴 책도 없이도. 하람은 말한다. 현자는 어쩌면 사람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욕망 없는 자는 이 세상에 살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가 보여준 길은 분명히 이 땅 어딘가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는 나무를 깎는다. 세상이 만들어낸 시끄러운 욕망 대신 조용히 자기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고요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는다. 그러나 고요 속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본다. 제목, 바람의 길을 따라 떠나는 자. 깊은 밤, 풀벌레 소리마저 멎은 적막한 산중에 한 사내가 있었다. 사내의 이름은 아. 그는 6밤째 자신이 꾼 꿈에 사로잡혀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나비였고 하기였으며 때로는 장자 자신이 되어 허공을 걷고 바람을 마시고 세계의 경계를 넘었다. 그러나 그 모든 꿈에서 그는 늘 자신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 내가 꿈을 꾸는가? 아니면 꿈이 나를 꾸는가? 그날 밤 아는 낯선 들판에 서 있었다. 땅은 푸르렀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었다. 그는 가볍게 떠 있었으며 발밑으로는 바람이 흐르는 길이 펼쳐졌다. 그리고 누군가 그를 부르듯 말한다.
바람을 보았는가? 바람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느니라. 만물을 움직일 뿐이다. 그는 목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다. 노인이, 아니, 현자가 서 있었다. 머리에는 고요한 하늘빛이 얹혀 있고 눈은 아무것도 보지 않으나 모든 것을 꿰뚫는 듯 했다. 아가 물었다. 스승이여, 바람은 무엇입니까? 현자가 답했다. 바람은 다만 지나간다. 눈앞의 것을 흔들고 귀를 스치고 마음속을 통과하며 지나간다. 사람들은 바람을 느꼈다고 말하나 실은 바람이 그들을 흔든 것이니라. 아는 침묵했다. 바람은 지금도 그를 밀고 있었다. 눈을 감자 그는 공중에 떠올랐다. 그는 하늘 위로 솟구쳤다. 구름 위에서 본 땅은 알 수 없는 문양처럼 보였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붓으로 그린 듯한 곡선과 점들이 땅에 새겨져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너희 길을 포기할 수 있느냐? 소리의 주인은 사슴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말로 그에게 말을 건넸다. 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슴은 다시 물었다. 네가 인간이 아니라고 해도 너는 너일 수 있느냐? 그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은 듯했다. 꿈속에서 그는 이미 수많은 존재로 살아본 경험이 있었다. 나비로, 돌로, 물로, 불로. 그는 사슴에게 물었다. 너는 너희 길을 아느냐? 사슴은 웃었다. 내가 나인지 묻는 그 순간 나는 나를 떠난다. 그는 다시 땅에 있었다. 어떤 낡은 방 안이었다. 방 한가운데에 장자가 앉아 있었다. 아니, 장자의 얼굴을 한 누군가. 그는 장자에게 말했다. 나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장자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그대는 모르기를 원하오? 아니면 알기를 원하오? 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장자는 곧이어 말했다. 진정한 알은 알지 않음이요. 진정한 깨달음은 잊음이라. 나를 지우면 만물이 드러난다. 그 말이 끝나자 방은 사라졌고 아는 다시 허공 속에 있었다. 그는 마침내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그 자신이 아니라 나비가 있었다. 그 나비는 날개를 천천히 퍼덕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삭인다. 네가 장자인가? 네가 아인가? 네가 나비인가? 나는 누구의 꿈인가? 그는 거울에 손을 댔다.
그 순간 거울은 물결처럼 흐트러졌고 나비는 그의 손에 앉았다. 그리고 문득 모든 것이 사라졌다. 아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깨어남인지 다시 또 다른 꿈의 시작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햇살이 있었다. 침묵, 고요, 그리고 바람소리. 그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들판에는 안개가 가득했고 먼 동력 하늘은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한다. 나는 바람이었다. 나는 나비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었다. 그 순간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아는 다시는 자신을 하나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어제의 나일 수도, 나비일 수도, 장자일 수도 있다고 믿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세계가 나를 꾸는 꿈이며 나는 그 꿈 속의 작은 파문이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는 눈을 감고 말했다. 스승이여, 나는 이제 바람의 길을 따라 떠납니다. 장자는 말한다. 나비가 된 장자였는지 장자가 된 나비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우리 또한 묻는다. 이 삶이 꿈이라면 나는 누구의 꿈인가? 이 밤 우리 모두는 또 하나의 호접지몽을 꾼다. 그 꿈 속에서 너는 나이며 나는 너다. 세상은 물처럼 흘러가고 우리의 존재는 바람처럼 사라진다. 그러나 그 찰나의 순간들 안에 우리는 진실로 깨어있는 자가 된다. 그대 꿈을 꾸는가? 아니면 꿈이 그대를 꾸는가? 제목 꿈을 걷는 자. 깊은 밤 매미 울음소리마저 잠든 시간. 장주는 조용히 초가의 문을 열고 달빛이 스미는 마당에 섰다. 검푸른 하늘 아래 별들이 바스락이며 깨어 있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혹은 여전히 누군가의 꿈속인가?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며칠 전 꿨던 꿈 때문이었다. 그는 나비가 되어 꽃밭을 날고 바람과 춤을 추고 햇살을 마셨다. 그러나 문득 깨어보니 침상 위에 장주였다. 그때부터 꿈과 현실의 경계는 그의 마음에서 희미해졌다. 그날 이후 그는 사흘 밤낮을 걸으며 삶과 죽음의 비밀을 찾아 떠났다. 산속에서 그를 반긴 이는 수염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노인이었다. 노인은 낡은 집신을 신은 채 바위 위에 앉아
있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장주는 인사를 건넸다. 노인장, 나는 장주라 하오.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자유로이 날다 깨어나고 깨어나 다시 꿈인지 알 수 없소.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어디에 있소? 노인은 장주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대는 참으로 근심이 많구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삶을 오해한 자요. 꿈을 두려워하는 자는 깨어남이 두려운 자지. 장주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렇다면 삶은 꿈이요, 죽음도 꿈입니까?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삶도 죽음도 한낱 흐름일 뿐. 강물이 강을 안다고 하겠는가? 바람이 바람을 잡으려 하겠는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노인은 장주를 손짓해 가까이 부른 뒤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순간 장주의 눈앞에 검은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장면들이 스쳤다. 어느 해의 어린 장주, 어머니의 품에서 울고 웃고 뛰노는 아이, 병상에 누운 아버지를 지켜보며 죽음을 처음 목도하던 13살의 그, 제자들과 토론하며 삶의 무게를 지식으로 잴 수 없다 말하던 철학자, 그리고 수많은 죽음들, 짐승의, 나무의, 별의, 나비의, 마치 모든 존재가 자신의 얼굴을 가진 듯 했다. 장주는 숨을 헐떡였다. 이것은 모두 나인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는 단지 장주로 살아간 것이 아니었네. 그대는 돌이었고 별이었으며 나비였고 이제는 장주로 흘러왔을 뿐. 장주는 무릎을 꿇었다. 그렇다면 죽음은 없군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죽음은 문이요, 삶은 통로일 뿐. 그대가 그 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흐를 수 있을 걸세. 그 순간 장주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풀려나감을 느꼈다. 마치 단단히 묶여있던 밧줄이 조용히 끊어지고 바람처럼 가벼워졌다. 며칠 뒤 장주는 다시 제자들 앞에 섰다. 그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는 나를 장주라 부르지만 나는 한 번도 나를 그렇게만 느낀 적이 없었다. 나는 어린 시절이었고 고목나무였고 새벽별이었고 나비였다. 제자 하나가 손을 들었다. 스승님, 그럼 우리는 지금 꿈속에 있는 것입니까? 장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꿈과 현실의 경계는 마음이 정한 것이다. 마음을 놓아버리면 삶도 꿈처럼 가볍다.
마치 나비처럼. 그날 밤 제자들은 장주의 침상을 찾았으나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대신 조용한 마당 한가운데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이윽고 나비는 가볍게 날개를 펄럭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어느 사내가 있었다. 도시에 지쳐 밤길을 걷던 중 작은 책방에 들렀다. 거기엔 낡은 고서 하나가 먼지 속에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호접지몽, 나비가 된 사내의 이야기. 사내는 책장을 넘기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지 글이 아니었다. 그는 그곳에서 바람을 느꼈고 나비의 시선을 느꼈고 장주의 망설임과 해탈을 함께 겪었다. 그리고 알았다. 그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혹은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꿈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책을 덮은 순간 그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나는 지금 누구의 꿈인가? 혹은 누가 나의 꿈인가? 창밖에 작은 나비 한 마리가 창가를 맴돌다 밤하늘로 사라졌다. 달은 조용히 흐르고 삶은 여전히 꿈을 걷는다. 제목, 무의의 거울 속으로. 밤하늘은 고요하다. 별들은 수천 년 전부터 아무 말 없이 떠 있고 달은 오늘도 침묵 속에 세상을 비춘다. 당신은 지금 깊은 침묵의 숲을 걷고 있다. 소리 없는 바람이 지나가고 생각이 내려앉기 시작한다. 오늘 당신과 나는 무의라는 이름의 거울을 함께 들여다볼 것이다. 그 거울 속에는 욕망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며 오직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고요히 숨쉬고 있다. 제1장 무의란 무엇인가? 장자는 말한다. 성인은 무의하여 천하를 따라 흘러가며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자연스러운 흐름에 거스르지 않는 것, 그리하여 오히려 만물의 중심에 이르는 태도다. 물을 보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며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엔 바다를 이룬다. 현자의 말처럼 무의는 겸손과 비움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결과를 얻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장자는 말한다. 돈은 억지로 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다만 고요히 그 자리에 머무는 이에게 스스로 드러난다.
제2장 자연을 따라 흐르는 삶. 한 나무꾼이 있었다. 그는 매일 숲에 들어가 나무를 베었지만 유독 한 나무만은 남겨두었다. 그 나무는 모양이 뒤틀리고 쓸모없어 보여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장자는 말한다. 그 나무는 바로 무의의 상징이다. 쓸모없음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존재다. 나무꾼은 물었다. 왜 그 나무는 아무도 쓰지 않는 것이오? 현자가 대답했다. 그러니 오래 살아남지. 유용함은 잘려나가고 쓸모없음은 살아남는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룬다네.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깊은 뜻이 숨어 있다. 쓸모없는 존재란 없다. 다만 억지로 쓸모를 찾으려 하지 않을 때 그 존재는 본래의 길을 따르게 된다. 제3장 마음을 비우는 연습. 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 무엇을 살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지만 무의의 삶은 묻는다. 정말로 내가 결정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정한 규칙 속에서 그저 반응하고 있을 뿐인가? 장자는 마음을 거울에 비유했다. 지혜로운 자는 거울과 같아 비추되 간직하지 않는다. 반응하되 흔들리지 않는다. 거울을 떠올려 보자. 거울은 화를 내지 않는다. 누가 다가오든 어떤 형상이 비치든 그저 고요하게 비출 뿐이다. 그 마음이 곧 무의다. 무의란 판단하지 않는 것, 다툼에서 물러나는 것, 순간순간 깨어 있습니다. 제4장 자유, 경계를 넘는 자. 한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 했다. 그는 농사를 짓지도 않고 물건을 팔지도 않았다. 항상 웃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하오.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웃고 저녁 노을을 보며 울기도 하네.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족하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노인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은 바람처럼 흘러간다. 너도 나도 나무도 별도 모두 같은 바람 속의 존재야. 바람에게 길을 묻겠니?
바람은 다만 흐를 뿐이니라. 장자는 말한다. 대붕은 바람을 타고 천리 너머로 날아간다. 작은 새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무의는 경계를 없앤다. 나는 나이면서 너이기도 하며 물이기도 하고 하늘이기도 하다. 제5장 호접지몽 꿈속의 깨어남. 장자가 나비가 되어 꿈을 꾸었다. 그는 꿈속에서 참으로 나비가 되어 꽃 위를 날고 바람을 타고 향기를 마셨다. 그러다 문득 잠에서 깼을 때 그는 혼란스러웠다. 나는 장자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나비가 장자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무의는 바로 이 물음에서 시작된다. 나는 누구인가?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 질문을 멈추고 그저 바라보면 도는 우리를 관통한다. 제6장 다시 거울 속으로. 당신은 지금 어떤 경계에 서 있는가? 일과 쉼 사이, 욕망과 자족 사이, 나와 타인 사이, 그 사이에서 선택하기 어렵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라. 억지로 결정하지도 달아나려 하지도 말고 그저 그 자리에 있어 보라. 거울처럼, 바람처럼, 장자처럼. 무의는 결국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다. 강물이 바다를 만나는 것처럼 당신의 삶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도와 함께 걷고 있다.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지 말고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라.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신비롭다. 어느새 이 긴 이야기의 끝자락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종종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주 자신을 잃고 맙니다.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약속, 견뎌야 하는 외로움과 이해받지 못한 마음들 사이에서 내 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내 마음의 집은 자꾸 어두워지곤 하죠.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아주 깊고 고요한 내면을 지닌 존재라는 걸요. 그 안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요와 평화, 그리고 여전히 빛나고 있는 순수한 자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잠시 그 마음의 숲을 걸으며 잊고 있던 나무 냄새를 맡고 낡았지만 따뜻한 감정 하나를 꺼내보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내쉬며 이 이야기가 남긴 작은 울림을 마음 깊은 곳에 새겨보세요. 그건 어쩌면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괜찮다고, 천천히 가도 된다고, 때론 멈춰서도 좋다고. 사람들은 늘 바깥을 향해 달리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끝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 여정을 살아내는 당신의 마음 그 자체라는 걸.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아니, 잘 버텨내고 있단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참 고맙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틀어두고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거나 혼자 방 안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있다면 그 조용한 공간에서 나지막한 제 마음이 닿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격려보다 이런 작은 속삭임일지도 몰라요.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좋아. 바쁘고 시끄러운 하루의 끝. 당신의 내면이 다시 숨을 고르고 부드러운 빛으로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도록 이곳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릴게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마음이 무너질 듯 힘들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주세요. 당신을 위한 이야기와 온기를 저는 늘 준비해 두고 있을게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요한 밤이 당신을 감싸 안고 당신의 꿈이 부드럽게 당신을 다독이길. 좋은 밤 되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